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벌써 클리닉 4주차가 됐네요. 우리 아마 그 추석 연휴 전에 거의 마지막 수업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연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어떻게 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에서 공지를 받는 대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과제물 소장을 올려드렸잖아요. 소장을 올려드리면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답변서 제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마 마감기일을 10월 4일까지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작성을 잘 해보시고, 작성을 할 때는 요건사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소장의 원고가 요건사실을 제대로 부합하도록 작성을 했는지 그것들을 좀 지적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저랑 친한 변호사님 중에서 이제 꾸준히 후배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실무수습 관련해서 지도관리관으로 이제 아마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담당하는 그 실무수습생, 그 변호사님이시겠죠? 중에서 노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일 시간 되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분이 필드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주로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니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곧 만나러 가려고 해요. 이거 녹화 마치면은 제가 편집하고 바로 나갈 거거든요. 그럴 때 참 뭔가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도 이런 뭔가 변호사 업무에 관한 것들, 또 진로에 관한 것들 얘기를 할 때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뭔가 그 원하는 것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 모습들이 되게 뭔가 반짝이는 느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남편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둘 다 변호사하고 저희 둘 다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정말 사람은 꿈이 있어야 반짝이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도 원장에 꿈이 있었는데 뭔가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반짝임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일상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바쁜 일상을 좀 보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좀 어렵거나 혹은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가장 빠른 건 메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전화는 사실 너무 바쁘고 너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 돌려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그 메일을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정말 급할 때에는 제가 사무실 전화번호 올려드렸거든요. 거기로 전화해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저한테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4회차인데요. 여러분들이나 이제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많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장을 작성할 때라든지 그 형식적인 기재의 요건들을 좀 약간 잘 모르시고 애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원고나 피고의 이런 이름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소송 참가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수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은 잘 아시죠? 민사소송법 이론은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론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계속 조문만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송 한 번만 진행해 본다든지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한 번만 써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필요한 형식적인 기재 요건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사소송법 책을 한 번 더 볼 때 그때 필요한 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형식에 따라 기재가 되는구나.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같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볼게요. 우리 당사자의 표시 먼저 볼까요?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원고 피고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독립당사 참가인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요건은 많이 배우셨죠? 그 부분 기재례도 한번 볼 건데요. 이때에는 원고 피고 다음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고가 굉장히 많다든지 피고가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성명 앞에 이제 일일이 원고 누구누구, 원고 김 누구누구, 원고 그 방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실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복해서 그렇게 쓰면 굉장히 소장이 좀 뭔가 너무 번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원고 1 누구누구누구, 2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기재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쭉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 당사자일 경우에도 있고 그냥 원고가 굉장히 어떤 손해배상 청구인데 집단 소송이어서 정말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원고라고 붙이지 않고 이렇게 앞에다 1, 2, 3 번호를 붙여가면서 성명을 기준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법리 아시죠? 우리 조문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제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 제2항, 제1항의 소송,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 거죠. 이때에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을 빠뜨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복수인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예비적 당사자인 피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비적 소송일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공동소송과 같이 피고라고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당사자 표시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당사자의 표시는요. 소장뿐만 아니라 답변서라든지 아니면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재실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동일한 형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정당사자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제 의료소송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과실에 의해서 사망하신 케이스였고,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 분들이 이제 그 소송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상속인들 모두를 원고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명만, 그 상속인 중에 한 명만 너가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해달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정 당사자를 뽑으셔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제53조 선정 당사자 제1항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로 이제 당연히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을, 왜냐면 수백 명일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못 바꾸느냐, 그건 너무 부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자를 선정했더라도 추후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예요. 여기 보시면 제52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2조의 규정을 제가 잠깐 갖고 왔거든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나오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2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에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거 맞는 규정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원고하고 괄호하고 선정 당사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별지로 이제 사실은 선정자가 있고 선정 당사자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가 이 당사자를 선정했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관한 소송에 이제 여러 가지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형식적 기재 사항이기도 하니까 별지로 이 선정자들의 성명하고 주소를 기재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선정 당사자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앞부분에는 당사자만 표시했더라도
뒤에는 선정자 목록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선정 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인데요. 대법원 2011-17090 판결이에요. 볼게요.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에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그 아까 우리 본 조문이었잖아요. 이 조문에 규정이 있는데 선정 당사자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 행위를 했다면 그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료 소송이 있었어요.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텐데 예를 들어 5명이 이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5명에서 협의해가지고 선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도 그 선정 행위, 그러니까 뽑는 거죠. 선정 당사자 뽑는 그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정 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뭐 이제 지위가 계속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반소라든지 뭐 아니면 소송 참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위가 막 중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작성을 할 것인가, 뭐 항고라든지 상고라든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순서가 바뀌나, 이게 처음에 작성할 때 잘 모르면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볼게요. 반소가 제기된 때 이제 우리가 반소 제기 굉장히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원고하고요, 괄호하고 반소 피고, 그다음 피고, 반소, 원고. 왜냐면 반소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위가. 그죠? 그래서 반소에 관한 지위를 괄호 안에 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소가 제기된 이후에 본소가 취하되어서 지위의 중첩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원고와 피고의 호칭을 없애는 거죠. 왜냐면 아예 탈퇴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소 원고, 반소 피고로 통일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는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으니까 반소 피고, 원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피고는 반대로 반소 원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이후에, 이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그 본소를 아예 그냥 취하했다라고 하면 이 소송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반소 원고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 지위가 변동된다라는 것들 형식적인 거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볼게요. 자, 기재를 봅시다. 모든 피고가 반소 원고인 경우 원고 반소 피고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원고하고 괄호하고 반소 피고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반소에는 피고라고 하는데 본소라는 표시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원고 앞에다 본소 원고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형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소는 무조건 원고 피고 이렇게만 쓰시는 거고 반소일 경우에 뒤에 반소 원고, 반소 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쓰시고 만약에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옆에 한번 볼까요? 박스. 피고 중에 일부만 반소 원고인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고는 한 명인데 피고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모든 피고가 다 반소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 한 명만 원고한테 또 받을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피고, 그 중에 일부만 반소 제기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고, 반소, 피고 누구누구, 피고, 괄호하고 반소, 원고 누구누구 한 다음에 아까 원래 피고가 여러 명일 때는 1, 2, 3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피고 중에서 반소 제기한 사람하고 반소 제기 안 한 사람 있죠. 그러면 반소 제기한 사람 먼저 해서 반소, 원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소 제기하지 않은 피고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지금 한 번만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반수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립당사자 신청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되고 참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원고가 뭐야 나 저 사람한테 받을 거 있어 라고 하면서 반수 제기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원고 괄호하고 반수 원고 피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독립당사자 신청에 관한 그 참가한 분 그 사람을 적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독립당사자 참가인하고 괄호하시고 반서 피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거나 하면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재심을 볼까요? 우리 재심 요건 배우셨죠?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재심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재심 사건의 경우엔 당사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재심이 원고하고 피고가 있을 때 원고가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심 원고 뭐 어떻게 지위가 바뀌나?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볼게요. 재심 해소를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에서 제기하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재심 대상 판결에 표시된 원고, 피고의 순서대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심 대상이 된 판결. 그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똑같이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고 괄호하고 재심 원고 이거는 원고가 재심을 신청했을 때 그리고 피고 재심 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재심을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원고하고 괄호하고 재심 피고 그러니까 반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고하고 괄호하고 재심 원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쓴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소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3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1심, 2심, 3심에서 불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볼게요. 어느 쪽에서 상소했든 전혀 상관없어요. 역시 무관하게 원고하고 피고의 순서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송에 대한 형식적 기재사항, 당사자 기재사항을 볼 때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순서가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렇게 쓰시고요. 또는 이제 이때는 원고가 항소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2심, 3심 갈 때 전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가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도 승소한 부분이 있고 패소한 부분이 있고 피고도 승소한 부분이 있고 패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 뭔가 항소 제기하고 싶은데 상고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둘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상고인 겸 피상고인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뭔가 억울해서 아니면 좀 더 다투고 싶어서 상고를 하는데 그럼 상고인도 되지만 반대 당사자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방이 다시 뭔가 상고를 제기하면 나는 또 피상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중첩되는 지위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보전처분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배우시는 집행사건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잘 모르면은 간혹 원피고라고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능동적 당사자를 채권자 혹은 신청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당사자를 채무자하고 피신청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서면을 작성을 하실 때 특히나 이제 외부에 나가시는 서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형식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대법원 관련된 그런 형식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신 다음에 명확하게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용 당연히 중요하고 의외로 형식적인 거 좀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뭐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정도 작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뭐 여러분에게 치명적이거나 여러분의 어떤 뭐 준비라든지 뭐 취업에 관한 것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서면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인턴십을 갔을 때 나중에 뭐 실무 수습을 할 때 이런 때에는 그게 여러분의 실력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조금만 확인하면 틀리지 않는 부분인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꼼꼼하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좀 알아두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가사소송이 있는데요. 가사소송은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고 피고로 표시를 하고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원고 반소 피고, 피고 반소 원고 이런 식으로 명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참가하고 공동소송 참가가 있는데요. 제71조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보조 참가는 제3자인데 뭐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참가 신청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간혹 거의 끝나가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이분이 꼭 참가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소송 지연을 위해서 그냥 참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허가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조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즉 보조 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분은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참가적 효력만 있겠죠. 볼게요. 보조 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송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보조 참가인이 들어왔어요. 신청에 의해서.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소송 중단이나 수계나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분은 참가인이지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대법원 95년 8월 25일 선고 9사다27373 판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실관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둘 이상의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제 보조 참가인 관련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결의 효력이에요. 기판력이 아니라 이제 피참가인이 패소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보조 참가인하고 피참가인 사이에 그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그런 구속력에 불과한 거죠. 이걸 우리가 참가적 효력이라고 하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86-2189 판결인데요.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을 했지만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기판력이라고 하면 틀려요. 참가적 효력이에요. 피참가인과 그 소송 상대방 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당연히 미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보시면 피참가인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참가인이 들어올 거잖아요. 제3자가 거기다가 보조 참가인 또는 원고 누구 보조 참가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원고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보조 참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고 누구의 보조 참가인이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만약에 법률 대리인이 있다라면 대리인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송 참가도 있어요. 자, 이거 83조에 있는데 같이 볼까요? 제1항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72조가 뭐냐면은 참가 신청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1항을 보면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하고 이유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법원 있죠. 거기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요,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 행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가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행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소송 참가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공동원고는 원고의 표시 다음에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피고의 표시 다음에 성명, 주소, 대리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계 참가도 볼게요. 이제 승계 참가도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81조 승계인의 소송 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자 여기 볼게요. 효력이 언제부터냐? 그 참가는 그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한 거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 참가 효력에 관해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소송이 이제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가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법조문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에서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79조 여기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독립 당사자 참가 제1항 아까 보신 거죠.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당사자의 양쪽이라든지 혹은 한쪽만도 대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송 계속 중에 이제 소송 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에 참가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피승계인인 원고나 피고의 표시 바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승계 그 참가인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승계 참가인 또는 이제 원고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승계할 수 있잖아요.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고 누구 승계 참가인이라고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피승계인이 그 민소법 제80조에 보면은 이제 제 다음에 기재를 볼 건데 다음 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승계인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이 사람 탈퇴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작성을 해야 돼요. 다만 주소 뭐 이런 거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지만 원고가 탈퇴했든 피고가 탈퇴했든 무관하게 그 옆에다가 괄호하고 탈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기재를 같이 볼게요. 기재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서 원고가 탈퇴했거든요. 그러면 원고하고 이제 누구누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고하고 괄호하고 탈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고 누구의 승계 참가인이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인수 참가도 같이 볼게요. 이건 제82조에 나오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그러니까 보시면 소송 목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종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승계인인 제3자를 강제적으로 이제 소송에 끌어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 소송을 인수시킬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피승계인의 표시 바로 다음에 인수참가인 또는 피고 누구의 인수참가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참가인을 작성할 때는 그 누구의 참가인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원고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면 그 이름 특정하는 거죠. 원고 누구의 참가인 이런 식으로 계속 인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형식은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동일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참가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면 된다라고 인지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앞에서 볼 때 승계 참가인이 있을 때 이제 피승계인이 탈퇴한 경우에 괄호에서 탈퇴라고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피승계인이 탈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승계 참가하고 동일하게 누구누구 써주고 괄호하고 탈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 고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사건에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뭔가 원고하고 피고가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뭔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때 권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3자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소송에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소송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법조문 볼게요. 제84조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그리고 이것도 간혹 나오는데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2항 보면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 고지 받으면 과연 소송 고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또 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소송 고지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피고지인이 참가한 경우에만 참가인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소송 고지를 했어요, 제3자한테. 근데 그 제3자는 별로 이렇게 분쟁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설령 자신의 것이라고 해도 이 분쟁에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인이라고 해서 전부 그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소송 고지를 받은 다음에 이거 나 되게 관심 있는데?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참가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피고지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참가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송 수개의 경우가 있는데요. 제 233조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소송 수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접하고 많이 접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만 잠깐 볼게요.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인데요. 제1항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재산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수개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분이 소송을 수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2항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 특히나 이제 뭔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상속 포기에 관한 요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제2항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인이 일단은 소송을 수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셨는데 나는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를 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지 못하셨던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은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소송을 수개해버리면 소송 수개했다 상속 포기하면 또 되게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못하도록 그 규정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수개인을 당사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기재를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같이 볼게요. 원고 망 누구누구누구의 소송 수개인이라고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번호 붙여가지고 보통 상속인들이겠죠. 1번 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3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고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원고 전체에 대한 소송 수개인이 아니고요. 그 한 명에 대한 소송 수개인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고 1 누구누구누구, 2 망 누구누구누구의 소송 수개인하고 가 누구누구누구, 나 누구누구누구, 다 3번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면을 작성할 때요 목차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인데 통용되는 형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목차를 작성할 때 1번 예를 들면 뭐 소장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 같은 걸 먼저 쓰시겠죠. 그리고 2번에 이 사건의 경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숫자 먼저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숫자 한글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넣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있다라는 거. 로마자를 뭐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로마자를 쓰는 서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판결문 같은 경우에 로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1, 2, 3번 이거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로마자 있잖아요. 그건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사수나 파트너 변호사님이 쓰시는 방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식에 따라서 서면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 이제 딱 그 실무 수습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선배님들이 작성하신 특히나 파트너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서면의 형식을 잘 보세요. 내용은 당연히 중요한데 처음에 초년차 변호사들이 약간 내용에 신경을 쓰다 형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줄간격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고요. 그 펌이나 그 법률사무소에 통용되는 형식이니까 잘 눈여겨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송 중단 사유가 발생했으나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 수개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조문 같이 한번 볼까요? 제238조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외라고 나오거든요.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수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중단에 의한 수개 신청이 있는 경우하고 동일하게 수개인을 당사자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거에 관한 판결 하나 더 볼게요. 이게 2012월 23일 선고한 2007-22859 판결인데요. 이제 여기에 관해서 소송 수개에 관한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유증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소송 수개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특정 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소송산 지위의 당연 승계인 및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안 되거든요. 같이 볼게요.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재산의 전부나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고요. 단지 어떤 특정한 재산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이걸 다 주겠다. 아니면 이만큼 중에서 뭐 한 5분의 3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부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예금이면 예금 이런 식으로 특정 재산을 유증한 데 불과하다면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 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물권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당 지위도 일단은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 승계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증을 받은 자, 특히나 특정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 이 소송의 지위를 당연 승계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럴 때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개의 절차를 받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건 여러분 되게 흔히 아시죠? 이건 다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볼까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때 망인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 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운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대리하시다가 이제 당사자가 사망하시게 될 때에는 그 소송 수개하는 그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속인들의 모두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 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상속인들 전부에 미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중요한 그런 소송 수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서면을 처음 봤을 때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든지 혹은 이런 기본적인 걸 잘 모른단 말이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특히나 반드시 알아두시고 나중에 소장이든 판결문이든 뭐 답변서 준비서면 뭐든 상관없으니 그런 거 작성하실 때 잊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